미국 상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주둔비 7배 인상을 통첩한 직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이 일제히 등을 돌린 겁니다. 22대 1 단 한 명만 트럼프 편에 섰습니다. 한국을 겁주면 굴복할 거라던 강경파 의원은 공개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했고 미 해군 제독은 증인석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없이는 태평양 함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 의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SOS를 보내게 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의사당 러셀 빌딩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진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날아온 한 장짜리 문서가 의사당 전체를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연간 14조 원. 기존 분담금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전략자산 순환배치 축소, 병력 재배치 검토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즉각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 그것은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카터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보좌관으로 2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은 공화당 중진 의원이자 군사위 부위원장인 해밀턴 의원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이 건물 안에서 수많은 안보 위기를 다뤄왔습니다. 이라크전 승인 표결도, 아프간 철수 논쟁도, 나토 확장 청문회도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 의사당 복도가 어수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군사위 사무실로 들어서자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의원실마다 보좌관들이 복도를 뛰어다녔고 기자단 풀에서는 벌써 속보 자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밀턴 의원 사무실에 들어가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해밀턴 의원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혹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읽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통첩이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북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겁을 먹을 나라도 한국이고 결국 돈을 낼 수밖에 없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28년 동안 그게 제가 알아온 한미동맹의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숫자를 부르면 한국이 따르는 것.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을 처음 만난 건 2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였습니다. 그들은 늘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얼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이 숫자를 올리면 한국 측은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군사위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베런 밀러 상원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중 가장 강경한 매파였습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떡하니 앉아서 옆 의원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전직 해병대 대위 출신으로 항상 군복핀을 달고 다녔고 말할 때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백악관에서 온 방침은 정확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자선사업 수혜국이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고작 1조 원 남짓 내면서 28,000명의 미군을 공짜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의원들이 보였습니다. 밀러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하루도 못 버팁니다. 북한 핵이 있잖아요. 겁주면 됩니다. 3주 안에 굴복할 겁니다. 아니, 3주도 안 걸릴 겁니다. 밀러가 자리에 앉으며 옆 의원과 눈을 마주치고 여유 있게 웃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해밀턴 의원만은 아무 말 없이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밀러를 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동의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약간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밀러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미국에 떠넘기지 말고 책임져야 합니다.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밀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발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우리 없이 못 사는 건 그쪽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한국 대통령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우리한테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복도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밀러의 말투는 거만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해밀턴 의원에게 다음 날 일정을 브리핑하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밀턴 의원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혹시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자료를 본 적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책상 위 서류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오늘 밀러가 한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서류를 받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고작 K9 자주포 몇 대 수출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방산 시장의 규모와 비교하면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책상 램프를 켜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총 계약액 120억 달러, 루마니아 천무 다연장 로켓 54문조, 정비 계약 포함, 핀란드 K9 자주포 48문, 추가 탄약 공급 계약 체결, 노르웨이 K9 도입 완료, 후속 정비 계약 진행 중, 체코 K2 전차 도입 협상 진행 중, 에스토니아 K9 24문 도입 완료. 숫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 호주. 한국 방산 수출 총액이 28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38%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은 42%로 아직 1위였지만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의 유럽 방산 점유율은 7%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당 돔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럽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산 수출 좀 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 놓여 있고 주한미군 없이는 안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밀러의 말이 맞을 겁니다. 결국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저는 서류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비공개 청문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제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밀러가 직접 질의를 주도할 예정이었고 한국에 대한 압박의 정당성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독이 뭐라고 하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러셀 빌딩 지하 보안 회의실. 비공개 청문회장에는 군사위 소속 의원 23명 중 19명이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 국무부 실무진,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각 의원실 수석 보좌관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로버트 맥킨타이어 중장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 해군에서 33년을 복무한 장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절제된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밀러가 첫 번째 질의자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맥킨타이어 중장을 내려다보며 여유 있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고 병력을 괌이나 일본으로 재배치할 경우 태평양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밀러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독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일 거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맥킨타이어 중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5초, 아마 10초쯤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원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의원들 몇몇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증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 연간 127척의 함정 정비와 수리를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도크 시설 없이는 태평양 함대 정비 일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맥킨타이어 중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쇠빙선 건조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북극 전략을 수행하려면 한국 조선소가 필수적입니다. 해군 함정 건조 능력에서 한국은 세계 점유율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0.3%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2% 대 0.3%. 그 숫자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건 확실했습니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중장님, 그건 조선 산업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맥킨타이어 중장이 밀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상원의원님. 한국을 압박해서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 조선소 협력도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조선소에서 받고 있는 조건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미국 해군은 태평양에서 함정을 제때 정비할 수 없게 됩니다. 밀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장 아닙니까? 일본 조선소도 있고 호주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맥킨타이어 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현재 자국 해상자위대 함정도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콜린스급 잠수함 정비에만 시설 전체가 묶여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대형 함정을 다룰 수 있는 드라이도크를 충분히 보유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의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처음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소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맹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맥킨타이어 중장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원의원님, 주도권 이야기를 하시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5mm 포탄 생산량입니다. 미국은 연간 8만 발 수준입니다. 증산 계획이 있지만 실제 생산 라인이 가동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이미 연간 25만 발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사시 4개월 안에 40만 발까지 증산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닥이 아주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맥킨타이어 중장은 이어서 K9 자주포의 유럽 수출 현황, 한국 방산의 납기 준수율,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밀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쾌한 표정이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복도로 나온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어젯밤에 준 자료 읽었나? 네,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맥킨타이어 중장이 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밀러는 한국을 겁주면 끝이라고 생각해. 2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리처드, 세상은 28년 전과 다르네. 한국도 다르고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늦은 오후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28년을 보냈습니다. 수백 건의 안보 안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였고, 분담금을 더 받아내야 하는 대상이었고, 북한 문제가 나오면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이 증인석에서 한 말은 제가 28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해군이 움직이지 못한다.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과장이거나 일시적인 상황이거나 맥락이 빠진 이야기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어젯밤 읽었던 방산 수출 자료와 오늘 청문회에서 쏟아진 숫자들이 동시에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42% 대 0.3%, 25만 발 대 8만 발, 납기 14개월 대 36개월, 유럽 점유율 38%, 숫자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무언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방산이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밤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맥킨타이어 중장이 청문회에서 쏟아낸 숫자들, 해밀턴 의원이 건넨 방산 수출 현황, 그리고 검색창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모아놓으니 무시할 수 없는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BO에 비용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예산처에서 나온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미동맹 약화 시 미국의 추가 재정 부담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가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해밀턴 의원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처음 열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태평양 전력 유지 비용. 연간 추가 부담 예상액. 180억 달러.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180억 달러. 한국의 주둔비를 7배로 올려서 받아내겠다는 금액이 14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100억 달러를 받아내려다가 동맹이 흔들리면 미국이 180억 달러를 추가로 쓰게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해밀턴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의원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 리처드. CBO 보고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포탄 수급이었습니다. 현재 미군 155mm 포탄 비축량은 전시 소요의 60% 수준. 연간 생산량 8만 발. 전시 소요 추정치 연간 최소 30만 발. 부족분 보충을 위해 한국에서 긴급 조달 중. 한국 생산 능력 연간 25만 발. 유사시 4개월 내 40만 발 증상 가능. 세 번째 항목은 조선 인프라였습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를 위한 대형 드라이도크. 미국 본토에 가용한 시설은 4기. 한국에 가용한 시설은 12기. 일본은 3기이나 자국 해상자위대 물량으로 포화 상태. 네 번째 항목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이었습니다. 미군 주요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한국 의존도 34%. 차세대 군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 가공 능력. 한국이 세계 시장의 47%를 점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걸 밀러한테 보여줘도 소용없을 거야. 그 친구는 숫자를 안 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밀턴 의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밀러가 움직이기 전에 군사위 안에서 분위기를 바꿔야 해. 숫자가 말하게 해야 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CBO 숫자가 충격적인 건 사실이었지만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 버틸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그저 방산 몇 개 잘 팔고 있는 수준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밀러의 3주 안에 굴복한다는 말이 점점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 나토 유럽 의원단이 워싱턴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체코에서 온 의원 8명과 수행원들이 상원, 군사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일정이었습니다. 원래는 나토 방위비 분담 논의가 주제였지만 한국 주둔비 문제가 터지면서 간담회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은 러셀 빌딩 3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양쪽으로 긴 테이블이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었고 미국 측에는 군사위 의원 12명이, 맞은편에는 유럽 의원단 8명이 앉았습니다. 저는 해밀턴 의원 뒤쪽에서 기록을 맡았습니다.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럽 의원단을 향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럽도, 한국도 자국 방위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유럽 의원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밀러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폴란드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온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체격이 단단했고 군 출신답게 등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밀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밀러 의원님, 방위비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GDP의 4.7%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나토 기준 2%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방위비를 안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밀러가 입을 열려 했지만 폴란드 의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한국과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액 120억 달러입니다. 왜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밀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미국 무기의 납기는 36개월이었습니다. 한국은 14개월이었습니다. 미국은 협상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즉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설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줬고 미국은 연설을 줬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측 의원 몇몇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밀러의 목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슬로 국방연구소 출신으로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말투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미국 업체와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건은 너무 까다로웠고 정치적 간섭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에도 열려 있었고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동맹이 무엇인지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메모하는 손을 멈추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동맹이 무엇인지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줬다. 유럽 의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핀란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헬싱키에서 온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한국과 K9 자주포 48문 계약에 이어 탄약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1340km를 지키려면 빈말이 아니라 실제 무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검토 중이었습니다. 한국에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납기 일정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의원도 발언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천무 다연장 로켓 54문조를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흑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HIMARS는 대기만 3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겐 3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그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미국이 유럽 안보의 근간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폴란드 의원이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상원의원님. 다만 미국이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동안 우리는 실제로 무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준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 면전에서 한국을 미국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분노하는 건 자존심 때문이었지만 유럽 의원들이 말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 한 명이 저를 따로 잡았습니다. 그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25년을 굴려온 베테랑이었고
의외 복도를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업계 지금 난리야. 유럽 시장 38%를 한국한테 뺏겼어. 5년 전만 해도 7%였던 나라가 트럼프가 동맹 흔들수록 우리 매출이 떨어지는 거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못 믿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한국한테 가는 거야. 납기도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정치 간섭도 없으니까. 그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밀러가 한국 업주면 된다고 하는데 겁먹을 나라가 한국이 아니야. 겁먹어야 할 건 우리 방산업계야. 한국이 유럽 시장 절반을 가져가면 우리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산 로비스트가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오늘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메모장 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흔들수록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밀러가 저 문장을 보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코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위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서울로 출발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해밀턴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민주당에서 2명, 공화당에서 2명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각 의원실 수석 보좌관이 동행했고 저도 해밀턴 의원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밀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사단 출발 전날 복도에서 해밀턴 의원을 만나 대놓고 말했습니다. 한국 따위의 의원들이 직접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좌관 몇 명 보내면 되지. 시간 낭비입니다. 해밀턴 의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낭비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지. 밀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서 김치나 실컷 드시고 오십시오. 어차피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밀턴 의원은 대꾸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밀러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밀러에 대한 불쾌함이 아니라 밀러와 같은 생각을 해왔던 저 자신에 대한 불쾌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했고 시설은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항이 좋다고 나라가 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인상부터 무언가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서울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는 깔끔했고 물류 트럭들이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지자 방산업체, 반도체 기업, 연구소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한화, LIG, 넥실, 한국항공우주산업. 간판 하나하나가 제가 지난 몇 주간 자료에서 본 이름들이었습니다. 문서 속에 있던 이름들이 실물로 눈앞에 펼쳐지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한국 국방부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브리핑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5명과 군 관계자 3명이 미국 조사단을 맞이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저는 노트에 펜을 들고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동맹국 브리핑은 대체로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사 인사, 협력 강조, 공동 위협 언급, 사진 촬영. 늘 그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의 브리핑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뜬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방위 역량 현황.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독자 방위 역량.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정리한 자료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조사단 앞에서 이런 제목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한국군 준장이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 정찰위성 5기를 운용 중이며 추가 3기가 발사 예정입니다. 자체 개발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는 사거리 800km 이상이며 정밀 타격 능력은 CEP 5m 이내입니다. KF-21 전투기는 양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초도 물량 40대가 이미 배치되었습니다. 스크린이 넘어갔습니다. LSAM 장거리 요격 체계는 시험 평가를 완료하고 실전 배치 단계에 있습니다. 이 체계는 미국의 사드와 유사한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메모하는 손을 멈추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독자 정찰위성, 독자 미사일,
독자 전투기, 독자 요격 체계. 제가 기억하는 한국군은 미군 장비에 의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미국에 맡기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위의 한국군은 완전히 다른 군대였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준장이 잠시 멈추고 미국 조사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상태를 사실대로 보여주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일정 기간 이상 버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서류를 뒤적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밀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하루도 못 버틴다. 겁주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었는지가 이 브리핑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방산 기업 현장 시찰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남짓을 이동해 도착한 곳은 거대한 방산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몇백 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고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며 철골 구조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군데군데 튀었고 방호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 체제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 미국 방산 공장에서도 본 적 있는 규모였지만 속도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완성된 장비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는데 각 장비 앞에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기, 루마니아 국기, 핀란드 국기, 노르웨이 국기, 유럽 각국으로 나갈 수출품들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포장되고 분류된 대규모 납품 준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폴란드 의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연설을 줬고 한국은 무기를 줬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그 무기들이 실물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부사장이 조사단에 동행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자였고 엔지니어 출신답게 말이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월 생산 능력은 K9 기준 18문입니다. 유사시 이중 교대로 전환하면 한 달 안에 30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의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생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사장이 잠시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다만 생산 속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M109A7 자주포는 월 생산량이 4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18문입니다.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차이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서 있었으니까요. 155mm 포탄 생산 라인도 시찰했습니다. 포탄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쉬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생산관리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간 25만 발을 생산하고 있으며 비상시 4개월 내에 40만 발까지 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 육군에도 긴급 납품 실적이 있습니다. 미국 조사단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8만 발을 만드는 동안 한국은 25만 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증산에 3년이 걸리는 미국과 4개월이면 되는 한국. 전쟁은 결국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싸움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해밀턴 의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이걸 직접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밀러가 봐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조차 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이 잡혀 있었습니다. 만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 한국 의원들은 미국 의원들 앞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자리 배치에 신경 쓰고 말 한마디를 고르고 또 골라서 했습니다. 웃을 때도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한국 의원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한국 국방위 간사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로 시원시원한 체격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라는 형식적인 건배사가 끝나자
그가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둔비 인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과거에 한국 측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둔비를 올리는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둔비를 올리는 만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 독자 무장 범위, 정보 접근 권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돈만 더 내고 권한은 그대로라는 건 동맹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만찬장이었지만 순간 공기가 회의실처럼 팽팽해졌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 의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정찰위성, 독자 미사일, 독자 요격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주둔비를 올리시려면 그에 맞는 한국의 자율성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계산서를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서를 다시 쓰는 쪽에서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나온 저는 해밀턴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달라진 건 언제부터입니까? 해밀턴 의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이 정도 되는 나라였어.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호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위로 자동차 불빛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빌딩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처음 잡았던 제목은 한국 주둔비 협상 관련 현지 조사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여 다른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미동맹 재평가 필요성에 관한 현장 보고. 그 제목을 적는 순간 28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는 방향의 보고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사단이 서울에 있는 동안 밀러는 자기 측근 의원 7명을 모아 한국 주둔비 증액 촉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주둔비를 기존의 5배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병력 조정을 권고한다. 밀러 특유의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그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밀러가 결의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우리도 움직여야 해. 군사위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자료를 보여줘야 해. 리처드, 자네가 준비해.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CBO 보고서, 맥킨타이어 중장의 청문회 녹취록, 유럽의원단 간담회 기록, 서울 현장 시찰 보고서를 하나의 브리핑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위 소속 의원 사무실을 한 곳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해밀턴 쪽에 기울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밀러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밀러는 군사위뿐 아니라 당내 보수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건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공화당 소속 젊은 의원 하나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자료가 맞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밀러를 정면으로 거스르면 내 다음 경선이 위험해져. 그걸 알면서 투표하라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맞는 말이 이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말이 이기는 세계. 하지만 이번만큼은 맞는 말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던 어느 날 상황을 뒤집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해밀턴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리처드,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 달려가자 해밀턴 의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워싱턴 포스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국방부 기밀 보고서 유출. 제목 한국, 동맹 상실 시 태평양 전력 40% 약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겁니다. 내용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경우 미국의 태평양 전력 투사 능력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방산,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이 미국 군사 전략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분석, 한국 조선소 없이는 태평양 함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한국 방산 생산력이 미국의 전시 물자 보충에 핵심적이라는 평가.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의사당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밀러가 분노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누가 유출한 거야? 이건 국가기밀 유출이야.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밀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장된 분석입니다. 미국은 어떤 동맹국 없이도 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중요성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 유출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뉴스를 타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MSNBC, 심지어 Fox 뉴스까지 이 보고서를 다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TV에 출연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것을 비용으로만 보는 건 전략적 실수입니다. 전직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협박카드로 쓰는 순간 미국이 잃는 건 병력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유럽 모든 동맹국이 미국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나라가 누군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밀 보고서 한국 없이 태평양 전력 40% 약화라는 자막이 한국 뉴스 화면을 채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반응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주둔비 통첩이 나왔을 때는 불안과 공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환율이 올랐고 뉴스는 연일 위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인터뷰가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필요한 나라인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두렵긴 하죠. 하지만 겁먹고 굴복하면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당할 겁니다. 이번에는 버텨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전쟁 폐허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이 말들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나 정치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겁이 나면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밀러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그는 보고서 유출 사건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하려 했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조사를 요구하며 해밀턴 측을 유출 배후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밀러가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해밀턴한테 전해. 이딴 짓으로 표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한국은 결국 돈을 낼 거야. 내가 장담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밀러, 당신이 장담하는 그 한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당 돔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28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로, 포탄으로, 방산 기술로, 반도체로, 배터리로. 미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밀러는 한국을 겁주면 끝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겁을 먹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른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은 군사위 공개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밀러가 한국 압박 결의안을 공식 상정하는 자리. 해밀턴 의원이 그 결의안을 막아야 하는 자리. 28년간 의사당에서 수많은 표결을 봐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걸어 나오다가 의사당 로툰다를 지나갔습니다. 텅 빈 원형홀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에 프레스코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진 건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 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그 믿음의 균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툰다를 빠져나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의사당으로 향하는 길에 우산을 쓴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러셀 빌딩 정문으로 들어서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건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 TV 생중계. 오늘 밀러가 상정할 결의안의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둔비 5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거부시 주한미군 병력 조정을 권고하는 내용. 밀러는 이것을 군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로 올릴 작정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인 하트 빌딩 216호실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단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고 TV 중계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23석 중 22석이 채워졌습니다. 한 명만 빈 채로 시작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빈자리까지 채워져 23명 전원이 출석했습니다. 밀러가 자리에 앉으며 옆 의원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청문회가 자기 무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정 및 주한미군 운영에 관한 결의안 심의입니다. 밀러가 즉각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허가하자 밀러가 마이크를 당기며 일어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상정하는 결의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밀러가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한국을 더 이상 공짜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연간 수출액이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삼성과 하이언데이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국 방위 비용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동맹이 아닙니다. 무임승차입니다. 밀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주둔비 인상을 거부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삽니다. 북한 핵이 있잖아요. 결국 돈을 낼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밀러가 자리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증인은 4명이었습니다. 맥킨타이어 중장, CBO 국장, 전직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 CEO. 첫 번째 증인 맥킨타이어 중장이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 비공개 청문회 때와 같은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첫 질의를 했습니다. 중장님,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맥킨타이어 중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주한미군 감축은 단순한 병력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 127척의 함정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레빙선 건조 능력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면 태평양 함대 운용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중장님, 그건 지난번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데 한국 조선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맥킨타이어 중장이 밀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상원의원님,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미국 조선업 점유율은 세계 0.3%입니다. 한국은 42%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밀러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증인 CBO 국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쓴 50대 여성으로 숫자에 관한 한 워싱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한미동맹 약화 시 미국의 추가 재정 부담은 연간 최소 18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주둔비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의 1.8배에 해당합니다. 재정적 관점에서 한국 압박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밀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CBO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CBO 국장이 안경 너머로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상원의원님, CBO는 의회가 설립한 비당파적 분석 기관입니다. 저희 분석이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재분석하겠습니다. 밀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증인은 전직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습니다. 은퇴한 외교관으로 한미 관계를 30년 넘게 다뤄온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 정찰위성, 독자 미사일 체계, 독자 요격 시스템을 보유한 군사 강국입니다. 동시에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입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 한국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전략적 손실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네 번째 증인은 미국 방산업체 CEO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업계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 전 7%에서 38%로 올랐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흔들수록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불안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건 우리 방산업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는 행위입니다. 4명의 증인이 모두 같은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 밀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고 있었지만 한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지막 증인의 발언이 끝나자 밀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증인 4분이 전부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여기가 미국 상원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로비에 넘어간 겁니까? 청문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맥킨타이어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33년 군 복무를 한 장성이 상원의원의 모욕적 발언 앞에서 보이는 절제된 분노였습니다. 상원의원님, 저는 미합 중국 해군에서 33년을 복무했습니다. 저희 충성은 이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 쇠빙선 한 척 건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미국 해군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로비입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밀러를 향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밀러 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주는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조선소, 포탄 생산력,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이 모든 것이 미국 전략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4명의 증인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압박하자는 겁니까? 밀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맹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밀러 의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잃는 겁니다. 청문회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밀러가 뭔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밀러가 말문이 막힌 장면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러 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한국의 주둔비 5배 인상을 요구하고 거부 시 주한미군 병력 조정을 권고하는 결의안.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를 표명해 주십시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갤러리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반대, 반대, 반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관건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반대.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를 외쳤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반대. 반대. 공화당 의원들이 연이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밀러가 옆을 돌아봤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의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반대. 반대. 투표가 계속될수록 밀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번째 이름이 불렸습니다. 반대. 마지막으로 밀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밀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찬성.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찬성 1 반대 22점. 결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22대 1점, 밀러 혼자만 찬성한 겁니다. 해밀턴 의원이 즉시 수정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미동맹 전략적 가치 재확인 및 동맹 강화 결의안. 한국은 미국의 비용 부담 대상이 아니라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며 양국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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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22명이 연이어 찬성을 외쳤습니다. 밀러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기권이었습니다. 찬성 22 반대 0 기권 1점, 수정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의자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이 건물에서 수많은 표결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자는 결의안이 22대 1로 부결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밀러는 회의실을 나간 뒤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로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국을 겁주면 된다던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해밀턴 의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준비한 자료가 판을 뒤집었어. 고맙네.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판을 뒤집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 말했고 의원들이 들었을 뿐입니다. 해밀턴 의원이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워싱턴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의사당 돔 위로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해왔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그 전제 위에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양보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면서 그게 당연한 구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략의 필수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이 포탄이 부족할 때 한국이 만들어줬고, 미국이 배를 고칠 데가 없을 때 한국 조선소가 열려 있었고, 미국이 유럽에서 연설하는 동안 한국이 실제 무기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한국을 겁주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겁을 먹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겁이 나도 버티는 나라, 위기가 와도 멈추지 않는 나라.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고 외환위기를 넘기고 수출 규제를 이겨내면서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힘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최종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 제목 아래 핵심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담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필수 자산이다.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동맹은 더 이상 보호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상호 의존의 관계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나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다. 그 말은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을 찾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이날의 표결 결과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미상원 군사위 22대 1로 한국 압박안 부결.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한국 거리에서 시민들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섭기도 했는데 결국 미국도 우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괜히 뿌듯하네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만들어준 거예요. 밀러는 이후 군사위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잃었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그와 거리를 뒀고 차기 경선에서 당내 도전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을 겁주면 된다던 사람의 정치 생명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28년 동안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만 봐왔던 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발로 뛴 끝에 한국 없이는 미국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언가를 남기셨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과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일어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